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선거 12일 앞둔 시점, 임명한 지 25일 만인데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오늘 여당 지도부에서는 당정 관계 변화를 예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판세에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쁜 유세 일정에 재판 일정까지 소화하면서 틈틈이 유튜브를 통한 투표도 독려했습니다. 특히 선거 전날까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법원이 아닌 검찰을 겨냥했는데요. 전략적 발언일까요? 후보들의 재산, 막말 관련 논란이 막판 변수로 또 떠올랐는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직 의원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헤드라인 보시고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하고 대통령실이 받아들인 모양새인데 정치권은 표심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12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재산 의혹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각 당 지도부의 막말 이슈도 논란입니다. 전국 사전투표소 2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국 수십 곳에 설치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의사협회장이 총선 낙선운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역시 흥정하듯 의료계획을 뒤집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이어서 의정 대화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석관동에서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10대가 넘는 차량을 잇따라서 들이받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않아 사고가 난 건데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올봄 최악의 황사가 몰려와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10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대사는 서울에 남아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아직 소환 일정 등 조사 계획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임명된 지 2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이 대사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음에도 공수처가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난 뒤에도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소환하면 귀국해 조사받는 방법도 있지만 호주 정부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고 결백함을 강조하기 위해 직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핵심 실무급 조사조차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가 이 대사를 언제 소환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조사 계획과 관련한 YTN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나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종섭 대사가 사임한 걸 두고 민주당은 해임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겸허히 민심에 순응한 거라면서도 야당의 공세엔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대사가 총선 표심을 의식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주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의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공수처 수사로 의혹의 몸통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 대사 사퇴로 끝날 게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사 논란은 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공수처의 언론 플레이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유권자를 향해선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고 민심에 순응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종섭 전 대사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불편하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면 합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사 사퇴를 건의했고 대통령실도 수용한 걸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종섭 대사 관련 악재를 서둘러 털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사가 호주로 출국한 뒤 서울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급락하는 등 여당 안에서도 표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당 입장에선 이종섭 대사 사임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고 선거는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조차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로 꼽던 이종섭 대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들끓는 요구에 한 발 양보한 건데 여당에서는 의정 간 갈등에도 유연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사표를 수리한 건 강경했던 그동안의 입장을 180도 바꾼 전격적인 결단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사에 대해 군경찰의 수사권이 없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선거 공작이라고 그동안 단호하게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급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악재를 차단해야 한다,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는 물밑 요구가 거듭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종섭 대사가 스스로 물러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그림으로 사퇴를 매듭지은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름 민심에 화답한 건데 여당에선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도 이런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의제 제한 없이 건설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숫자 집착은 오기다,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숫자 2,000명을 고집하지 말자는 게 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00명을 가더라도 그 2,000명 도달하는 걸 좀 미룰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연성을 보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2,000명은 절대 못 바꾼다는 입장인데 만에 하나 이를 의제로 다룬다고 해도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집단, 나아가 구속력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대화 주체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의사 증언과 의료개혁은 한일 관계 정상화나 노조 회계 투명화, 건설 현장 폭력 혁파 등 그동안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결단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에서 확실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해 총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할 거라는 전망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당대표의 막말 논란까지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야당 후보의 부동산 문제와 전관 예우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후보 남편의 검찰 퇴직 이후 다단계 업체 관련 사건 거액 수임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22억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1번 비례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 형사사건 단건에 22억을 받아가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친 조국 혁신당을 향해 내로남불 공세를 펼친 건데 조국 대표는 일축했습니다. 박은정 후보 남편의 전관 예우 논란과 관련해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엄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다른 민주당 후보 의혹까지 겨눴습니다. 경기 화성을 공영훈 후보가 현대차 임원 재직 당시 20대 아들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을 부각했습니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딸이 대학생 때 11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양 후보의 아파트 구입 자금에 보탠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건데 공영훈 후보와 화성을에서 맞붙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 거친 발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면서 후보들 의혹 방어에 나섰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니 흑색 선전과 막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의혹을 키우는 일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며 정권 심판 여론을 확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여당 대표는 상대방에게 할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진중하게 품위 있는 유세,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재호 주중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갑질했다는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정 대사를 바로 소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고 경쟁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이던 딸이 11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탠 것과 관련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양 후보는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퇴근길 인사 현장에서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안산 시민과 당원, 지지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다음 달 1일 현장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여야 위성정당들은 4년 전처럼 거대 양당 지역구 후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정당인 만큼 같은 유세 현장에서 대놓고 지지를 못하는 촌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밀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 서울 서남부 일대를 누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동선을 나눠 여당 지역구 후보 유세 현장에 갔지만 정작 지지 발언은 못했습니다. 선거법상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때문에 뭐 다른 데 와서 유세하기는 불가능하고 다니면서 많은 시민을 만나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 역시 유세 현장에서 기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당명이 비슷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길죠? 투표지가. 거기서 유일하게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같은 구호, 색깔을 입힌 버스를 마련했지만 정당 기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차량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법 조항을 의식한 겁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민주연합에 표를 몰아달라는 이른바 몰빵론은 얼굴에 쓴 식빵탈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연합군단이 출정합니다. 민주당과 함께 각자 기호를 따서 꾸린 몰빵 13 유세단에는 불출마 또는 공천서 탈락한 청년들만 모았습니다. 한 표가 귀중합니다. 1인 3표, 1인 3표.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년 전처럼 현역 의원 꿔주기에 이어 선거운동까지 꼼수가 난무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상대탄만 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인천과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콘센트를 들고 건물 안을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쪼그려 앉아 뭔가를 설치하더니 멀찍이서 사진도 찍습니다. 지난 11일 40대 남성 A씨가 경남 양산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설치 일주일 만에 환경미화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장비가 하나 있어서 우리 그냥 사전투표
용품인 줄 알고 여사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틀이 지나가도 불은 깜박깜박 하길래 이틀이나 3일이라도 지나고 나서 이상하다 싶어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한 결과 인천과 부산,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가로 10cm, 세로 8cm 크기의 카메라는 이 정수기 뒤편에 붙어 있었는데요. 사전투표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도록 설치돼 있었습니다. 통신회사 장비인 척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 적발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카메라를 정밀 감식하고 지문을 채취한 경찰은 A씨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인 A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투표소를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전투표 풀 영상을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당 증거로 검찰에 부정선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A씨는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정확한 투표 인원을 세려했다며 사전투표소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모든 투개표소에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다음 달 4일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고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도 직접 수도권 사전투표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봄 들어서 가장 심한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10배 이상 치솟으면서 전국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흐린 하늘 아래 도심은 마치 장막을 친 듯 흐릿합니다. 한강 다리와 건물이 겨우 윤곽만 보일 정도입니다. 먼지가 햇빛을 막아 어두워지자 자동차들은 한낮인데도 전조등을 켜고 달립니다. 올봄 들어 가장 심한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네이먼구에서 발원한 황사가 강한 북서풍을 타고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유입된 겁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대규모로 발원하면서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 이 모래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그대로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악화하는 겁니다.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69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강원 663 마이크로그램, 충남 537 마이크로그램, 서울 536 마이크로그램 등 평소보다 최고 10배에 달했습니다. 전국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고 수도권에도 올봄 첫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황사가 29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30일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황사는 밤사이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여 야외 활동이나 나들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연일 의료계에 대해서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기 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뜻이 없다고 선을 긋는 동시에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며 정치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루 전 희귀질환 단체 대표 등을 만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초부터 이어온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대화체 구성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전공의 및 교수님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병원장님들께서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같은 정부 노력에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대화에 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 설득에 나서달라고 호소한 교수들조차 2,000명 증원을 철회하라며 대화는커녕 사직서 제출을 이어가는 상황.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단 행동을 접고 조건 없이 형식의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파가 차기 회장에 당선된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에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면택 차기 의협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치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낙선운동을 비롯한 총선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여야 없이 그런 의사들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그 나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종의 이제 낙선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뽑아야 된다라는 운동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는 의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정 갈등 속에 외면당하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라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의료개혁을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할 수 없다면서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서울 석관동에서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10대가 넘는 차량을 잇따라서 들이받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않아 사고가 난 건데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크게 부서진 차들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서울 장의사거리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9시 20분쯤입니다. 고가도로를 내려오던 레미콘 차량이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해 도로 위에 있던 차량 12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차들이 그냥 차 위에 차가 올라가 있고 그냥 삼중으로 올라가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것처럼 쾅 소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고는 그다음에 쾅쾅쾅쾅 연타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사고 차량이 많아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보니 현장을 수습하는데 특수 견인 차량은 물론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이곳 장의사거리 도로 한쪽이 오전 내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트럭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3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사고를 낸 50대 레미콘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까지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 대부분이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여전히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 홍콩 ELS 가입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은행권을 향해 전액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상은 가해자편 자율배상, 금감원은 각성하라! 각성해라! 이들은 은행이 불안전 판매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00% 배상이 안 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을 향해서도 은행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금감원장은 은감원장은 은행 감싸기에 급급하고 배상을 논의하고 금융현행을 논한다는 핑계로 은행장 따르고 회동을 하며 만찬이나 즐기고 배상을 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은 분쟁 조정안을 발표하며 판매사와 가입자 간 사적 화해를 거듭 권고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 배상에 나섰고 이후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가장 많은 판매 잔액을 기록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마저 동참하면서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다음 달부터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을 만납니다. 관건은 배상 비율입니다. 업계는 평균 40% 안팎의 수준을 예상하는 만큼 100%를 요구하고 있는 가입자 간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ELS 상품이
뭐 2003년부터 20년간 팔려왔었었고 수익이 났었을 때는 별 얘기가 없다가 이제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나서 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거나 아예 법적 단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 직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받던 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됐었던 이종섭 전 장관. 결국 귀국 8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요. 지금 외교부가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이게 당과 대통령실 간에 뭔가 조율이 좀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사의가 강력히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교감이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YTN에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의 사의를 직접 요청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그동안 굉장히 강한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네. 그만큼 뭔가 좀 총선 위기감이 크다 이런 인식이 좀 생긴 걸까요? 네. 뭐 최근에 그 드러난 현상 중에 하나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의료계와의 대화하고 난 바로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사실 전공의들이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그 말하자면 페널티를 먹게 돼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 그렇게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하는 것. 저는 지금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 무렵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목소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방에서 뛰고 있는 각 후보들의 아우성이라고 봐요. 예. 그 많은 아우성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말하자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고 그런 목소리 자체가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매일매일 그런 어떤 뭐 모든 언론이 공표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한 여론의 추이도 보고 계실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는 수도권부터 뭐 지난 21대 총선 못지않는 참패가 예상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야당에서는 여전히 사퇴 말고 해임시켜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가 수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뭐 범야권 200석도 등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여당 입장에서는 악재를 털어낸 겁니까? 그 진작에 털어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만시지탄이라는 표현도 하던데요. 이제 향후에 전대사가 됐죠.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그러면은 공수처 수사가 남았는데 공수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수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한 수사는 총선 이전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마 총선 이후에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본인은 이제 한국에 남아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지 이제 뭐 호주와의 신뢰 문제라든지 그동안에 악화된 국민 여론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리고 소위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도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아마 이종섭 대사로서는 지금 이제 그 기간 중에 혹시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게 될지 또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는 그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여당에서 당정 관계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서 현안에 대해서 적어도 총선 시기에서만큼은 좀 문제의 현안들을 뭐 대안들을 내놓고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기다리다가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까봐 기다리다 해서 조금 점점 지지율이 빠지고 정말 우리 흔한 저작거리 말로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좀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부족했던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뀌겠습니다. 여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저희들이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국민들께 닿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기다리다가 지지율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오는 상황이 됐다는 진단도 있었고요. 오늘 장동혁 사무총장은 여러 곳에서 당정 관계 변화를 예고하는 이런 발언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 어제 그 선거 방송에서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읍소도 했거든요. 네.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정 관계 변화해야 된다. 우선 대통령께서도 큰 틀에서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선 국민의힘 스스로가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대위원장의 목소리 자체가 계속 범죄자밖에 없어요. 지금 키워드는 사실 민생인데 민생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쨌든 다소 뭐 포퓰리즘적인 얘기가 할지라도 우리 주머니가 혹은 뭐 시장 바구니가 좀 어떻게 되면 늘어날 것인지를 한번 들을 만한 얘기가 없어요. 계속 야당은 범죄자들이니까 저 범죄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2조 심판론을 최근 띄우고 있는데 이거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핵심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뭐 미국 정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전직 법무부 장관이야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나는 역시 검찰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 그렇게밖에는 안 읽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조국 뭐 당대표가 2심 재판 받고 있어 대법원 심판 끝나면 뭐 법정 구속될 수 있다는 거 모릅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느냐. 그런 부분은 그런 분노보다 더 심한 현 정권에 대한 심판 논의가 더 마음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민생을 좀 바로 해달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언제까지나 당도 청와대 핑계만 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대통령실에만 이유가 있다. 여당도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면 우리는 한다. 자, 이종섭 대사가 사퇴한 것을 고리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서 좀 읍소 전략으로 지금 좀 전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총선에서 여당이 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 이상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그 기회를 달라는 그런 그 간청과 함께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해서는 공약도 내고 정책도 천명하지만 사실은 그 심판론 속에 묻혀서 부각이 안 됐던 거였죠. 예를 든다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 얼마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그게 시행되고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총선이 12일 정도 남게 되면은 실제로 진영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자기 마음을 다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도가 바로 일련의 그 돌출 변수 이종섭 대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야권 쪽으로 그 심판론에 쏠리는 일련의 위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그 기회를 더 달라. 그리고 국민의 눈치를 보겠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과 경청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뭔가 그 중도 무당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당 내부에서는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좀 숫자까지 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의사협회가 더 강경해졌어요. 좀 진료 현장에서도 낙선 운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남은 기간 다음 주 금요일이 사전투표 당장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변수는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사실은 미칠까요? 뭐 처음에 어쨌든 뭐 의협 그 회장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인
26일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회원들을 만나서 세브란스병원에 만났습니다. 그것이 마치 큰 문제의 물꼬를 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덫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의사단체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 파트너가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결선 투표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1위, 2위가 다 강경파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 의협 선거가 끝나고 제대로 뭐 법무부 장관이든 아니 뭐 복지부 장관이든 당의 대표든 가서 당선 축하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를 풀었어야 돼요. 마치 의협 그 회장이 선거도 하기 전에 결론도 나기 전에 대표성도 약한 사람들 사실은 교수들 의대 교수들은 뭐 정원들을 환영할 수 있거든요. 뭐 200명, 2000명 뭐 의대 교수는 지방대 교수들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썰렁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통령실도 왜 그렇게 가파르게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가에 대한 것이 당의 요구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의대 정원 숫자도 실제적으로 밀고 당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40명 하여튼 의대생들을 갑자기 200명으로 키우는 너무나 큰 어떤 그 변화들을 지방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데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대통령실도 같이 열어놓고 논의하는 뭐 사자 대화라든지 뭐 어쨌든 조금 그런 어떤 그 그러니까 테러 전략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의대 증원 이 이슈 자체에서는 늘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훨씬 높았던 상황인데 이제 단지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의사협회의 또 대응 이걸 다 보고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의사협회장으로 나온 분의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그냥 강경한 정도가 아닌 그런 극한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의사협회장이 의대 교수를 포함해서 전공의 전문의를 전부 포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의대 정원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국민 여론이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의정 간의 갈등이 치유되기는커녕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요. 제가 정무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협회장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이런 말씀은 좀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이 이미 의대생을 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지방의대에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매우 경직된 입장을 보이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단순히 총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걱정해요. 아플까 봐 걱정하는 세상이 됐는데 여기서 2,000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모 의대 교수가 제시하셨던 1,004명. 그러니까 1,004명을 늘리자는 거예요. 근데 천사라는 게 또 그 영어로 angel 그런 표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리고 점진적으로 느리자. 그리고 당내에서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종섭 대사도 어찌됐든 결국은 스스로 사퇴하는 걸로 정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대생 정원과 관련해서도 내일 모레 한 이틀 상관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 2,000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사들의 그런 입장도 하고 하니 일단 올해는 그러면 한 1,000명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 그 환자들이나 국민들을 더 이상 걱정하지 말게 하자라는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의사협회장 지금 태도로 보면은 안 받아들이겠죠. 안 받아들여도 정부는 하느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가도 의대 정원을 늘리질 못했어요. 그때 목표치가 300에서 400명인데 지지율이 아무리 높았으면 뭐예요? 늘리지도 못했는데 지지율 30%대의 윤석열 정부지만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다라는 기록과 그러한 어떤 그 전례를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장이 무슨 발언을 하든 제가 볼 때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주 내로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을 거쳐서 뭐 이렇게 예. 결단을 내리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번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그 과감한 그리고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리셔서 예. 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래 이게 대한민국이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예.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네, 자 물꼬를 틀 만한 변화가 생길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저희가 주목할 부분들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 자 정권 심판론하고 정부 지원론을 봤을 때 49대 40입니다. 자, 정권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9%포인트 높긴 한데요. 자, 지난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 격차가 좀 줄어들긴 했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보수가 좀 결집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위기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조사 시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국회 이전과 관련해서 네. 대전 충청 쪽에 말하자면 표심들이 조금 여당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그 공천 말기에 나타나고 있는 야당 후보자들의 어떤 그 검증 미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문제점들이 아마 이제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보합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 자체가 뭐 이제 얼마 뭐 사전 선거까지 불과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팽팽하게 네. 또 이렇게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장동혁 사무총장 격차가 줄어들긴 했는데 오늘 판세 얘기하면서 우세 경합에서 열세로 돌아선 지역이 많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최근에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수도권에서 굉장히 유세 일정을 촘촘하게 지금 잡고 있는 것과 좀 이유가 맞닿아 있겠죠? 네.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네.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이제 등극하면서 이번 선거가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되는 사활을 걸어야 할 선거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처럼 12일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세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유동적으로 지금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말이 날지 아직까지 예단하는 것은 너무 이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쫓아가는 입장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여전히 노력을 할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지역별로 봤을 때 앞서 이제 김영주 의원께서 충청 지역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대전, 세종, 충청 여기 국민의힘 지지율을 봤더니 자 지난주 대비 1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국회 세종시 이전 카드 효과가 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어느 네. 정도 영향이 있으리라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해서 행정부처가 다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의회가 가게 되면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로 세종 또는 충청 쪽에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효과를 본다면 서울에서도 한강벨트 중심으로 영등포라든지 뭐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예. 지역에서도 그런 심리가 일정 정도 작동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물론 오늘 지금 사퇴를 한 거긴 하지만은 예. 앞으로도 이것이 그 소위 그 수치의 차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론조사가 26일에서 28일 이 3일간 진행이 됐는데 27일 날 공약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부는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서도 한 6%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상승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또 6%포인트 지난주 대비 상승했거든요. 네. 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자기네들 스스로가 좀 이제 긴가민가 하던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안정적으로 특히 이제 해운대 주진우 비서관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예. 또 부산 연제에서 김희정 후보가 진보당 후보한테 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말하자면 자신감을 갖게 되는 낙동강 벨트에서 네. 그런 반사 효과입니다. 사실은 부산 연제나 부산 해운대는 죽었다 깨도 민주당이 이기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이 어떤 동부와 서구로 봤을 때 서구는 낙동강 벨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하라든지 거기는 뭐 조경태 후보 외에는 이기는 후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예. 근데 해운대나 수영, 동래, 연제 이런 부분은 전통적으로는 아주 국민의힘이 누가 와더라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장예찬 후보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해운대를 그렇게 알짜 지역을 사실 서울로 보면 강남 갑이나 을과 같은 지역을 갖다가 줬는데 스스로가 홍순원 해운대 전 구청장 출신에게 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것을 이제 뭐 확대시키는 또 네. 김해도 조혜진 후보가 못 이기고 있고 양산도 거의 김태우 후보가 박빙 열세, 예. 우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물론 것이 여론조사가 좀 산발적으로 네네네. 나오고 그래서 있어서 어쨌든 김두관 후보는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막 질 것 같은 아우성을 치다가 이제는 해볼만 하다는 시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다만 그것은 부산이 이제 후보 스스로도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구청장 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력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TK하고 PK가 분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K와 PK가 지금 분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조국혁신당이 부산에서 출정식도 열고 그 전에 이제 창당 선언도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산에서부터 바람몰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영향도 좀 있을까요? 바람몰이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P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도전을 받는 이유 중에 조국 혁신당의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묘한 견제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야권 우세의 이러한 바람이 계속될지 아니면은 차단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시간이 12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자, 앞으로 여론 추이 또 얼마나 출렁일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민주당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 바쁜 유세 일정 중에 오늘 대장동 의혹 재판에도 출석했는데요. 자, 총선 전날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자, 관련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배현진 후보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일종의 테러를 당했는데 폭행을 당하니까 경찰이 신속하게 그 폭행 현장 엘리베이터 앞에 폴리스 라인 치고 곧바로 이제 소위 과학수사대 투입해가지고 때리는 친구도 아마 바로 잡혔던 것 같은데. 네, 자 이재명 대표 저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지지자들 계속 이제 만나기도 하는데, 자 이제 법원 앞 발언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날에도 재판 일정이 있는데 이걸 조금 안 나올 수 없느냐 요청을 한 모양인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법원이 아닌 검찰을 지금 직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전략적인 발언일까요?
그렇죠. 본인이 변호사인데 이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마치 또 정치범으로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듯한 인상을 주는, 심지어는 그 외로운 늑대에 의해서 그 테러 당한 것을 마치 또 그 사람 배후에 뭐가 있다라는 식의 암시를 주면서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내용을 보면 대장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백현동도 그렇고 성남FC도 그렇고 법인카드도 그렇고요. 이거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지방행정수장으로서 어떤 비리 때문에 받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선거에서 본인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탄압을 당한다라는 걸로 지금 포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지어는 그 배현진 후보의 그 테러와 또 비교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젠가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오늘도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배현진 후보의 그 의원의 예전에 피습 사건하고 자꾸 경찰의 대응을 비교하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배현진 후보도 참지 않고 오늘 SNS에 이재명 대표를 직격을 했는데요. 난리 뽕짝이란 이런 거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문제까지 또 꺼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사실은 뭐 갈수록 가벼워지네요. 난리 뽕짝이라는 신조. 난리 브루스는 들어봐도 난리 뽕짝이라는 말은 또 안 들어봤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 헬기 이송까지 연결됐습니다만은 다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셔야 될 말씀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나 또 변진 후보나 다 정치적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만 말씀 주시면 될 부분이고, 똑같이 당했는데 여당이라고 뭐 배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잘해주고 나는 뭐 바로 물청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선거 때는 어쨌든 자기 지지자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조금 뭐 대표로서 하실 말씀 중에서는 좀 가벼운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막판에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막말 변수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유세 내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재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번 논란을 파고들었는데요. 이야기 듣고 오시죠.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이 있습니다. 대학생 딸이 금융기관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학생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사업자 대출은 사업에 쓰여야 하는 겁니다. 과연 사업에 쓰였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만 공천합니까? 누가 공천한 겁니까? 22억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1번 비례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 형사사건 단건에 22억을 받아가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10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악질 범죄입니다. 그 사기꾼을 변호해서 22억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공범입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펴는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먼저 양문석 후보요. 강남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대출이 있었는데 이걸 2021년에 대학생 딸이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이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받아서 이걸 갚는 이런 일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사안에서 가장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시 대학생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사업자 대출을 11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자 대출을 11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대학생이라 그러는데 이거 자체는 이제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그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대구 수성에 있는 새마을금고라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의 주장은 자기네들은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그래서 대출을 해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사업에 쓰인 게 아니라는 걸. 근데 사업에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이제 회수를 해야 돼요. 회수를 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도
배임이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양문석 후보 본인은 편법을 인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편법인지 불법인지 그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데다가 지금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강남에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이제 그 해프닝을 벌였다라는 것을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것까지도 관용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인지 아니면은 이러한 편법 내지는 불법을 활용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는데 그 민주당의 주요 멤버인 양문석이라는 정치인이 이런 식의 어떤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공영훈 후보의 그 성수동 집 증여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네. 자, 부동산 이슈가 지금 민주당의 악재로 지금 마지막에 터졌는데 자, 양문석 후보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다음 달에 현장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입장인데요. 자, 이 이슈 앞으로 그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금융위가 금감원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렇게 그야말로 편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의 문제로 될 것이고 또 은행에서는 그것을 이제 배임에 걸리지 않으려면 11억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돈은 돈대로 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불법으로 어떻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학생이라는 사람이 11억을 받게 돼. 보통 사실은 부동산 담보대출도 많아봤자 1, 2억이에요. 11억이라고 하는 것은 업력이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주면 11억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에 해당된다고요, 사실은.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했던 사람이 가서 전혀 자기 연고도 없는 통영에 있던 사람이 서울 잠원동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그게 갔다면 사실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신용평가사에서 그 회사를 그 정도의 11억을 대출해 줄 만한 업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신용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뭐 나이스 신용평가다 어디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짜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생한테 또 바로 만든 사업자 등록을 한 회사가 어떤 사업을 했다는 실적도 없는데 11억이 나왔다? 그거는 극히 여러 가지 어떤 이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여당에서 금융위에서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 그런 거 전문으로 했던 검사 출신인데 봐주겠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것은 단순히 양문석 후보의 당선 또 낙선을 떠나서 이건 하나의 어떤 범죄형으로 권력형 비리나 범죄형으로 또 대구 수성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똑같이 아마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뭐 이례적이긴 한데 어쨌든 뭐 불법 여부가 있는지는 앞으로 좀 조사가 그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거고 아직까지는 뭐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당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악재로 수세에 몰렸다가 지금 이 문제들 가지고 좀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선거 막판입니다.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를 저도 매우 고민해 봤는데 이게 반전 카드가 될지 아니면은 왜냐하면 이게 대선이 아니고 각 지역의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파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선거에의 영향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일이고 특히 민주당은 이런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작은 일까지도 이제 그 여권을 공격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그 을을 위한 그런 정당 그리고 사회 정의 내지는 공정과 상식 뭐 이런 거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중심의 친명 정치인들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공천했잖아요. 양문석 후보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폄훼하는 막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천을 유지했었는데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온다라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일이고요. 비단 양문석 후보뿐만 아니라 그 화성의뢰, 특히 젊은 유권자가 많은 화성의뢰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공영훈 그 후보의 그 아들의 30억짜리 그 주택 증여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조국 혁신당으로 가면은 박은정 후보 배우자가 그 다단계 그 형사 수사를 전문으로 하다가 나와서 이 다단계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단건으로 22억 원을 받은 부분이 이제 좀 논란이 됐는데요. 네. 자, 어제 이 논란을 저희가 다뤘고 조국 대표의 입장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조국 대표는 이게 수임 계약서를 다 썼기 때문에 전관 내용은 아니다. 자, 이런 입장이에요. 수임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정관 예우가 아니다. 그것은 언뜻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60건의 수임을 했다.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실제적으로 또 하나 이분이 이제 소위 그걸 전문 용어로는 블랙 벨트라 그러던데요. 그런 전문 다단계 수사통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참 제가 한편으로는 법률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검사로 있을 때는 그 사람들 다 잡아넣는 걸 열심히 하더니 나와서는 다 그 사람들을 빼내는 사기 전파번호 빼내는 일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게 더 질적으로 안 좋은 게 다단계 사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서민들의 피고름을 짜는 겁니다. 서민들이 모은 것을 다단계 이렇게 했던 거를 몇백억을 해서 그 중에 20억 그 돈이라는 건 다 피해자한테 돌아갈 돈을 그렇게 받고 있다라는 것. 또 더군다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박은정 그 후보자의 발언이에요. 원래는 다 받았으면 160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40억밖에 안 받았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조국 전 장관에도 또 그게 또 하나 그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 그 보호해주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과연 저는 그런 혼란이 들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검찰 독재가 여당에게도 있고 야당에게도 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검사 마음대로 하는구나. 네. 그런 것을 국민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어쨌든 조국 혁신당 최근에 뭐 돌풍을 넘어서 태풍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비례 1번한테서 이런 좀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조국 혁신당 돌풍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사회라면요. 이거는 당연히 영향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번이잖아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자식에 대한 입시 비리라든지 기타 그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검찰 독재라는 차원에서의 검찰 개혁에 한정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검찰 출신들이 나와가지고선 변호를 하면서 이런 식의 정관 예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그 소위 악성 카르텔 중에 정말 2위를 하면은 오히려 서러워할 정도의 그런 카르텔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대표의 이 반응이 정말 정말 흥미로웠던 것이 이 정관 예우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때그때 달라요. 과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수임 계약서를 써도 이런 식의 그 많은 액수를 받으면 이거는 전관 예우가 아니고 전관 비리다라고까지 본인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또 그 조국 혁신당의 그 대변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아니 부인이 총선에 나오는데 남편 일을 왜 문제 삼느냐는 취지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던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왜 그들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부인하고 결혼 전의 일을 가지고 그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공격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런 얘기하죠. 이종근, 박은정,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이거는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검찰은요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반윤 검사다라고 네. 정의를 하는 거. 반윤이라는 거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총장의 반대편에 섰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인식을 갖고 무슨 검찰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제가 볼 때 이 박은정 검사 남편의 이 사기꾼 이게 다단계죠. 다단계 사기업체. 이거는 사실은 여론에서도 역풍을 불 수 있는 일이고 예. 정말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당이 되려면 네.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죠. 어떻게 이런 분이 1번이 됩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자, 수원정의 이수정 후보, 자, 대파 한 뿌리 가격이 870원이었다 얘기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했다 이렇게 오늘 좀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주택 문제가 좀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다주택 문제가 뭐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대에서 문제가 될 건 없죠. 뭐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비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네. 있는데 다만 이제 김준혁 후보가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아주 강남 서초에 이렇게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분이 네. 굳이 왜 수원에 왔냐 그런 공격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것도 뭐 아니 저기 이수정 후보 같은 나를 서초나 강남에 공천시켜 줬으면 내가 수원까지 안 왔지. 공천 안 하니까 경기대 교수라는 네. 것으로 수원으로 내려왔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은 정치적 공격입니다. 네. 이분이 단순히 범죄 심리학 전공 학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이수정 후보 입에서도 나왔다시피 부르주아다. 예. 그리고 또 재산은 다 서울에 있다. 뭐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고 이런 공격에다가 어떤 뭐 대파 문제까지 해서 이수정 후보는 본의 아니게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준영 후보가 완벽하게 좋은 후보냐 또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설화에 같이 입사해 있기 때문에 지역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그 지역에서 또 네. 다시 정리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예. 봅니다. 자, 그런데 이수정 후보의 재산 문제를 공격한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과거 그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 파장이 좀 일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 비하하는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수원 화성을 또 여성 가슴에 비유하는 과거 발언도 나와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직자 임명도 그렇지만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해 갖고 우리가 공천 과정이라는 거를 이제 경유하는데 공천 과정에서 자기 편을 뽑는 데만 매몰되어 있었지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막상 공식 선거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참 흥미로운 게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발언이고 이름만 쳐봐도 다 나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도 검증이 안 됐는데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해요. 예를 든다면은 풍수지리와 관련해 가지고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이야기 아주 논란이 큰 이야기를 했는데 뭐 풍수지리학자도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본인은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대충 이곳이 풍수지리가 좋다라고만 얘기해도 될 거를 네. 아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여성 스스로 듣는 여성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도 참 낯이 뜨거워질 것 네. 같은데 이걸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물론 이제 공개적이거나 공중파는 아니겠으나 예. 그런데다가 더 심각한 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자 명예훼손이에요. 예. 자기랑 이념적인 궤를 달리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존경하지 않는 정치인이고 정치 지도자였다 해가지고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수원 시민을 대표한다? 이거는 정말 저는 그래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수정 후보하고. 네. 이수정 후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중원부는 안 하는데요.
아무튼간에 참 문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니 범죄 심리학 할 때는 그렇게 똑부러지고 정말로 그 전문성에 제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역시 정치라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예. 경험이 필요한 것인가? 이 대파 하나 때문에 표 상당히 날라갔어요. 물론 뒤늦게 사과는 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역사학자잖아요. 네. 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들을 지금 글쎄요, 하고 한신대 있는 겁니까? 교수인데 저도 뭐 구체적인 사항을 떠나서 예컨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일본군 장교였다. 네. 뭐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얘기했는데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텍스트를 풀리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일반적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만 이제 제가 화성에 대한 언급은 조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식소라 할까요? 네. 과거에 사람들이 여성의 가슴에 대한 것은 다산의 상징일 수 있고 우리 20세기 들어와서 여성의 가슴에 대한 것은 섹슈얼리티, 성적인 의미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풍수지리학자가 과거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어떤 성적인 측면과 전혀 다르게 네. 다산의 의미라든지 그런 의미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문제는 뒤에 부분은 그 시대에서의 어떤 그 여성의 어떤 가슴, 그야말로 어떤 그 아이들한테 젖을 주는 그것의 어떤 의미로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요, 별 의원님. 문제가 그, 없고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한 게 예. 아니고요. 그보다 더한 거랬는데 차마 제가 제 입으로 지금 이 방송에서 할 수가 없는 표현까지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 같이 인터뷰를 한 사람도 사실은 그러한 그 성과 관련한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람하고 둘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 입으로는 말을 못 하겠어요. 네, 막 그런 예.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더 문제는 교수로서 그런 얘기를 해왔다는 것이 오히려 후보이기 이전에 문제가 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지금 막판 변수로 떠오른 논란들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유권자들 최종 어떤 판단을 하실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 직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인천과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콘센트를 들고 건물 안을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쪼그려 앉아 뭔가를 설치하더니 멀찍이서 사진도 찍습니다. 지난 11일 40대 남성 A씨가 경남 양산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설치 일주일 만에 환경미화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장비가 하나 있어서 우리 그냥 사전투표 용품인 줄 알고 여사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틀이 지나가도 불은 깜박깜박 하길래 이틀인가 3일이라도 지나고 나서 이상하다 싶어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한 결과 인천과 부산,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가로 10cm, 세로 8cm 크기의 카메라는 이 정수기 뒤편에 붙어 있었는데요. 사전투표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도록 설치돼 있었습니다. 통신회사 장비인 척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 적발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카메라를 정밀 감식하고 지문을 채취한 경찰은 A씨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인 A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투표소를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전투표 풀 영상을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당 증거로 검찰에 부정선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A씨는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정확한 투표 인원을 세려했다며 사전투표소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수억 원대 공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자유통일당 예비후보자가 당 고문인 전광훈 목사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목사는 당시 예비후보자에게 특별당비를 내라 했을 뿐이라며 거래 의혹을 부인하면서 북한 배우서를 주장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하기 전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수억억 원대 공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학성 자유통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예비후보자였던 이하영 씨 측에게 수억대 헌금을 빨리 준비해달라며 재촉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5장이라고 했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일 등록 전에 마무리가 안 되면 등록 취소한다고요. 등록 내가 무효로 하겠다라고. 당 고문인 전광훈 목사 역시 구체적인 압순위 순번을 언급하며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하겠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7억을 하면은 3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다. 5번이라도 하려면 7억을 줘라. 중간에 누가 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1, 3, 5지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했지. 그럼 내가 바로 연락할 테니까. 결국 이 씨가 비례대표 공천 후보에서 최종 배제된 것에 대해 전 목사는 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돈이 선결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고 돈이 선결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정치 세계의 철칙이거든. 자유통일당 공천거래 의혹을 폭로한 예비후보 이하영 씨 측은 전광훈 목사와 김학성 공천관리위원장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1억 원을 전 목사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해온 이 씨 측은 안수기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예비후보자의 공천헌금을 거절한 것이라며 거래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YTN과 취재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북한 지시를 받아 거짓 보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깜빵 가고 싶어요? 절대 안 되고 돈을 공개적으로 당 특별당비, 당의 계좌번호로 돈을 넣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거야. 경찰은 전 목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만간 전달된 돈의 구체적인 액수와 대가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대 병원장과 만나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의과대학 교수 등과의 사회적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5대 병원장들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면택 당선인이 의사들을 매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당선인은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할 것이며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뽑아야 한다고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고에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법정에서 4번째 공방을 벌였습니다. 의대생 등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신문기일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 상황에서 올해 수업을 거부해 유급될 의대생까지 더하면 학생 수가 2배에서 3배 늘어나 당장 내년부터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지나친 가정에 불과하다며 유급은 증원 정책에 반대한 신청인들이 스스로 만든 상황이어서 적법성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지금까지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4건은 현재 모두 신문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임명 25일 만에 사퇴하면서 이례적인 단명 대사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또 신임장 원본도 제출하지 않은 대사가 물러나게 되면서 한 호주 2+2 국방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호주에도 적잖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은 지난 4일. 하지만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가 출국 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불러 4시간 정도 조사한 뒤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임명은 이제 국방장관으로서 한 호주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기여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임명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켰다는 비판이 불거지면서 이 대사는 결국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 귀국했습니다.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이 귀국 명분이었는데 일부 공관장만 모아 방산회의를 한 전례가 없다 보니 이 대사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논란에도 이 대사는 바쁜 방산 일정을 소화해 나갔지만 결국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귀국 일주일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관장이 임명 25일 만에 부임지에는 열흘 정도만 머무르고 사퇴한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호주에도 적잖은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것이란 평가입니다. 또 사실상 급조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위해 이 대사 외에 대사 5명을 갑자기 국내로 불러들이면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전 단장 측이 보낸 증인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종섭 장관이 박 전 단장으로부터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을 때 상황과 이튿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후 이틀 연속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최대 격전지에서 이재명 조국, 이른바 2조 심판론을 띄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둘째 날 한동훈 위원장은 여의도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부터 찾았습니다.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을 부각하며 영등포 발전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정치개혁이자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곳 영등포의 발전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지역구 10곳을 도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당의 자체 분석 결과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경합지역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나 여러 곳들이 있기 때문에
한 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범죄자들이 선량한 사람을 지배하게 될 거라며 여당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법을 농락하고 시민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지배당해야 합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개헌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이른바 2조 심판 특위까지 꾸려 선거 때까지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주말에도 사흘 연속 수도권에서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이재명 조국 심판론으로 수도권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장동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해 낮 동안 현장 지원 유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대신 과반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정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온라인으로 적극적인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거란 건 큰일 날 얘기라며 방심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큰일 날 얘기고요. 민주개혁 진영의 방심, 교만 이런 것들을 노린 저는 작전, 일종의 음모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법원 앞에선 선거운동 기간 재판이 진행되는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기에 검찰이 야당 대표의 발을 묶어두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대표의 빈자리는 이해찬, 김부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채웠습니다. 경기도 성남과 광주, 전북, 대전 등을 나눠서 돌며 정권 심판론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망가졌는데 여기서 의회 권력까지 뺏겨버리면은 앞으로 3년 동안 국민들은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특히 의정 갈등 장기화와 고물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 등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시원한 공약에 매료될 수 있지만 제1야당은 민주당이라며 비례대표 선거에서 경쟁하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말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표심 잡기에 집중합니다. 이동 중엔 틈틈이 박빙 지역 후보들에 대한 원격 유세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지역 국민의힘 후보인 김혜란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가 원주시 성폭력 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고도 성폭력 가해자 편에서 변호를 맡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가 정치 활동을 시작했던 지난해에도 강간과 스토킹 관련 변호를 했다면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맺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유튜브 김용민 TV에 출연해 박정희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성관계를 했을 테고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1940년대 일본군 장교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대 양당 구도에 도전한 제3지대 정당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마다 선명성을 내세운 차별화된 행보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녹색정의당 김준호 대표는 장애인 단체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부각하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가장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입법시켰던 녹색정의당이길래 시민분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더 개선된 입법, 개혁 입법으로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대표 등 지역구 출마자 지원에 화력을 집중하며 반등을 꾀했습니다.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대한 세력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여야 모두 대파값 하나 놓고 현 정부 전 정부 비난하며 싸우기에 바쁩니다. 진정한 정치는 그럴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개혁 보수정당의 선명성을 내세우며 일부 후보에 여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소 느리더라도 쉽지 않더라도 선명한 개혁의 길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상대적으로 부동층이 많은 곳으로 꼽히는 충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정권 심판을 주장하며 비례대표 선거에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4월 7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기고 목표한 바를 거두고 또 민주당도 큰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검찰은 그때부터 눈치를 볼 것입니다. 양당 정치를 극복하겠다며 선거 전에 뛰어든 제3지대 세력이 새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경입니다. 네,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연일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차 불출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선거운동 중이란 점을 강조하며 다음 재판에 출석해야 하느냐고 재판부에 직접 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한다면서도 예정대로 출석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이 재차 4월 2일과 9일 가운데 하루라도 참석하지 않는 게 가능한지 물었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바꾸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입시비리 혐의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검찰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조민 씨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면서 입시비리 사건의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송 전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석관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등 모두 1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한 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4명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처리 여파로 석계역에서 돌고 지역 방면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가 낮 1시쯤 복구됐습니다. 경찰은 가장 뒤에 있던 레미콘 운전자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주유소 직원이 주유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불을 붙이기 직전 대마를 흡입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유소에 주저앉아 바닥을 기기 시작하더니 돌연 주유기를 꺼내들고 몸에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실을 들렀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남성의 몸에서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기름 때문에 남성이 이동할 때마다 불길은 더 커지고 화들짝 놀란 주변 사람들이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주유소 직원 30대 김모 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김 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지르기 5분 전쯤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지인이 준 대마를 흡입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사건 발생 직전 주유소를 찾았던 김 씨의 30대 지인을 마약 소지 혐의로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 지인은 김 씨에게 마약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대마와 필로폰 양성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봐서 마약류 투약이 추측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관련자들은 조사 후에 구속 여부 신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주유소 직원을 상대로 불을 지른 이유와 함께
실제 마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이 마약을 구한 경로와 상습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맥주병 수백 개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됐지만 마침 이곳을 지나던 수도방위 사령부 장병 10여 명이 발벗고 나서서 금방 정리됐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시흥시 목감동의 한 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 초록색 유리잔해가 가득한데요. 맥주를 운반하던 트럭 문이 열리면서 맥주병 수백 개가 도로에 쏟아져 깨진 겁니다. 경찰관들이 경광봉을 들고 꽉 막힌 도로를 통제하는 모습 보실 텐데요. 자, 옆에서 깨진 병을 치우는 사람들 자세히 보시면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솔개부대 장병들이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나가는 군인 아저씨들이 처음에 한 4, 5분이 오셔갖고 막 와서 이걸 좀 그대로 도와주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고맙다는 말만 했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실까요? 아수라장이었던 도로 한 개 차선을 빼고는 원활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진 조각을 모두 치우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발벗고 나서 도운 군인들, 솔개부대 소속 장병 15명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 군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또다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솔기부대 장병들은 주저함없이 현장에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서울 하늘의 든든한 방패 솔기부대 파이팅! 언제나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고마운 장병들 덕분에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짝퉁 스마트폰 제조사로 불리던 중국의 샤오미가 애플도 포기한 전기차를 보란듯이 내놨습니다. 판매 시작 27분 만에 5만 대 예약을 돌파하며 미국 테슬라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베이징 강정희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팔던 샤오미 매장에 자동차가 전시됐습니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에 첫 모델 SU7 수7을 선보인 겁니다. 매장 전시는 25일부터 시작됐지만 차량 내부는 28일 저녁 출시 행사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不错，做工挺好，性价比高啊，高端智能，心动。18万的车哪都比它好，这啥做工啊？这还在掉胶呢，还在这。 29일부터 시작된 시승은 예약이 넘쳐 계약금을 낸 구매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형편입니다. 我会去用这种辅助驾驶最常用的一个场景。很突然，有没有？它非常果断。 최대 관심사였던 가격은 표준형이 4천만 원 남짓, 최고급도 포르쉐 경쟁 모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동안 출혈 경쟁을 촉발했던 테슬라가 가격 인상에 나서는 시점과 맞물린 것도 호재입니다. 앞서 레이준 회장이 9,200만 원 이하라고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값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最后我们定价多少钱呢？ 215,900。 최고 시속 265km, 최대 충전거리 800km로 성능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은 물론 가전제품과도 연동해 차 안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는 건 덤입니다. 看我现在点离家模式以后，你看到没有？窗帘自动打开，然后这个电视也关了，然后扫地机器人也出来工作了。 중국 소비자들은 판매 시작 27분 만에 5만 대 예약 돌파로 호응했습니다. 애플 짝퉁, 대륙의 실수란 표현은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자리까지 넘보는 샤오미의 도전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GTX-A 수서에서 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며 GTX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 우리의 삶과 도시 경쟁력에 혁명적 변화가 생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지방을 중심으로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건설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외환 위기와 금융위기 때 구원투수로 활약했던 CR리츠, 즉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10년 만에 재등판시켰습니다. CR리츠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승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준공된 지 1년이 넘은 지방 아파트. 절반이 미분양이라 할인에 나섰지만 입주자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건설업 침체가 깊어지며 이처럼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7개월째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이 80%를 차지합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4,800여 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는데 역시 지방이 81.6%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시 대책을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셈입니다. 국토부는 CR리츠, 즉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키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CR리츠는 투자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이 좋아지면 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세제 지원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높은 금리가 유지됐던 지난해까지 리츠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금리가 인하되면 자본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에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양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 회복,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동반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살 수 있고 그러해야 리츠 부활도 가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지방 미분양 상당수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리츠가 구제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산업 생산이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10% 이상 늘어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는 3.1%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월 반도체 생산이 4.8% 증가하며 제조업 생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6%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계 장비도 10% 넘게 늘며 광공업 생산은 3.1% 증가해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서비스업도 숙박 음식점업 호조에 힘입어 0.7%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반등한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10.3% 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체의 고성능 시설 투자에 따른 장비 도입이 확대됐고 탱커 선박과 주요 항공업체 대형 기체 도입 등 운송 장비 투자도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는 토목과 건축이 모두 조정되며 1.9% 소폭 감소했습니다. 내수 부진 흐름 속에 소매 판매는 3.1% 줄었습니다.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4.8%, 통신기기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도 3.2%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전반적인 지표는 좋지만 소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의 소매 판매를 봤을 때는 2월 상순 쪽에 그 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1월, 2월 좀 분산된 경향은 좀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전보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민생과 내수 취약 부분의 회복세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뚜기가 식용유 제품 가격을 다음 달에 평균 5% 내립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정상 가격 기준으로 제품별로 3.2에서 10%, 평균 6.6% 내립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가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19,418건으로 1년 전보다 16.9%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물품 직접 거래 상담은 1년 전보다 136.1% 급증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약 3배로 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일 안보 동맹을 최고로 격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전권이 없던 주일 미군의 기능을 강화해서 올해 창설할 자위대 통합사령부와의 지휘체계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후 최대 규모의 방위조약 개편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この日米両国の緊密な連携、強固な日米同盟、これを世界に示す、こうしたことは大変重要であると考えます。 우선 주일 미군 사령부 역할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현재 주일 미군은 주둔군 지휘협정 운용과 같은 제한적인 역할만 할 뿐 작전 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갖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일본에 정기적으로 파견하거나 작전권 일부를 주일 미군 사령부에 주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일본이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통합 지휘할 자위대 통합사령부를 창설하는 만큼 미일 간 효율적 지휘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오는 5월 미일 간 외교 국방 강요 회의 2+2를 통해 세부적인 윤곽을 잡아갈 전망입니다. 이번 미일 간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층 구체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의 의지도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 日朝間でこの実りある関係を実現することは、これはこの日朝双方の利益にも合致する、また地域の平和と安定にも大きく寄与する。 이 때문에 한미일 협력의 균열을 내려는 북한을 어떤 패로 설득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전에 없는 수준의 지휘 통제 공조를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이 얼마만큼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 의회조사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 국무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10,000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으로 북한은 미국의 동아시아 자산에 대한 위협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직접 위협 대상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때 코인 왕으로 불렸지만 고객 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15조 원 가까운 재산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는 지난 2022년 11월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파산보호 신청 직후 FTX 창립자 뱅크먼 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부채를 갚고 바하마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I did not know that there is any improper use of customer funds. 뱅크먼 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습니다. 기소 후 15개월 만에 뉴욕 연방법원은
뱅크먼 프리드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110억 달러, 우리 돈 14조 8천억 원의 재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뱅크먼 프리드의 범죄로 FTX 고객과 주식 투자자들은 각각 80억 달러와 17억 달러를,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출 기관들은 13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판단했습니다. He believed that Sam would be most likely to commit crimes again, and that the multi-billion-dollar fraud that he caused. 재판을 지켜본 스탠퍼드대 교수인 뱅크먼 프리드 부모는 법정에서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가슴이 아프고 아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뱅크먼 프리드가 불과 18개월 전만 해도 가상화폐의 왕으로 불리며 가장 젊은 억마장자 중 한 명으로 주목받았지만 순식간에 몰락해 징역형을 맞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며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4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잔류한 황사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남부 지방에는 한때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2도, 광주 5도, 대구 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8도, 광주 18도, 대구 2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며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지만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